그동안에 이제 척수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가 척수 공부하면서 좀 지루하셨을 거예요. 뭐 글에도 있고 강좌할 때도 뭐 맨날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하고 그런 느낌 있으셨을 텐데 그만큼 척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뇌는 또 접근하기가 어렵지만은 척수는 비교적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척수가 우리의 피부, 몸통 전체의 근육,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관리한다는 것을 어, 믿으시면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믿는 거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깊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믿으시면은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오늘부터는 척수를 마무리하고 이제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뇌줄기, 그 다음에 이제 뇌줄기가 사실은 좀 복잡해요. 뇌줄기까지는 이제 핵이나 구조적인 그런 것들이 복잡한데, 거기서 이제 대뇌로 올라가면은, 변형계 대뇌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회로가 복잡해요, 회로가. 제가 문과거든요. 그래갖고, 뭐 회로 이런 거 나오면 엄청 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선생님 아마 회로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진짜 전기회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전기, 전자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예, 서로 연결망. 모든 연결이 결국 하나로 다 모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연결망들을 머릿속에 탁 이해하면, 그다음부터는 온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거의 100%, 거의 정확하게. 내 눈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명료하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증상을 보고 병의 뿌리를 찾아낼 수 있고, 더불어서 병의 그는 치료 방법도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수 공부 또 뇌 공부를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뇌줄기 들어갈 텐데, 처음부터 뇌줄기 전체를 막 파고들면은 진짜 저 같아도 포기하고 말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오늘 할 것은 척수와 뇌줄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비교적 굉장히 간단해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것은 척수는 신경이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감각과 동작이에요. 감각, 동작. 감각은 인풋, 동작은 아웃풋. 들어오고 나오고. 디지털 신호예요, 디지털 신호. 음량의 원리예요. 그래서 척수는 또 감각 수용체의 종류도 비교적 간단하죠. 뭐죠? 온도 감각, 촉각, 통각, 그 다음에 근육의 길이, 긴장도, 뭐 진동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늘 느끼는 감각이기 때문에 척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고, 그와 연관된 뇌줄기에서의 어떤 구조도 비교적 간단한데, 그거 외에 척수에서 올라오는 신호 외에 12개의 신호가 또 뇌줄기로 들어와요. 그건 전부 얼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목.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거기서 또 오장육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2신호를, 12 뇌신경이라고 하는데, 12뇌신경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뇌줄기의 전체적인 기능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간뇌, 사이뇌라고 하죠. 대뇌와 뇌줄기 사이에 있는 그런 구조들.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인간의 어떤 감, 감정, 지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디서 뭐가 날아와서 깨닫고,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 근데 그 기초가 어디냐? 그 재료, 그 의식의 재료가 어디냐? 전부 척수와 뇌줄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척수와 뇌줄기를 철저하게 우리의 기억 속에 의미 있는 기억으로 이해해야만 그 감정 의식, 인간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병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병들이 뭐냐?
치매, 그 다음에 파킨슨, 또 간질, 또 뭐 온갖 조현병, 뭐 이런 정신분열,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 현상들이 그냥 형이상학적인 물질이 아닌 육체가 아닌 형이상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버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부 그 간뇌에서 일어나네요. 간뇌와 변연계.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느끼는 의식 세계 안에서 우리 몸을 통제하는 게 대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뇌 공부를 하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공부는 이제 연수에서 시작해요. 연수. 그래서 뇌줄기, 간뇌, 변연계, 그 다음에 대뇌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척수가 더 중요하다. 척수의 구조를 알지 못하면은 척수의 발생과 그 구조와 그 기능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은 뇌줄기나 간뇌, 변연계, 대뇌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좀 수박 그달기일 수밖에 없다. 특히 치유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냥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면 그것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치유를 예를 들면은 뇌출혈이 발생했다. 우리는 단순히 뭐 고혈압 때문이다. 뭐 또는 뭐 어, 혈관이 약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모든 어, 이제 원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면은 척수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몸통 전체에서 일어나는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 그것이 바탕에 깔려서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진 문제인데 뇌혈관은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자기는 당한 거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를 가지고 피해자를 가지고 나무라고 걔를 뭐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면은 안 되죠. 기반. 그래서 척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공부는 되게 간단해요.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뇌줄기 구조가 뭐가 있느냐. 그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은 이제 이 빨간 펜, 파란 펜, 까만 펜 해가지고 다 나눠드리고 같이 그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이게 완전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려고 그러는데 추석 말미에 아무도 안 오실 줄 알고 예, 아무도 안 오실 줄 알고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장훈님이 어제 저녁에 오셨어요. 그래서 한 분 오셨으니까 준비할까 그러다가 한 분밖에 안 오시겠지.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네. 그리는 거 꼭 집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정말로 꼭 해야 돼요. 오늘 그리는 그림을 집에서 그대로 꼭 그려보세요. 그리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기가 이해하고 그려보면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우선 척수에서 뇌줄기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보세요. 척수가 길이는 대략 한 40cm, 45cm, 두께는 4mm에서 14mm 정도. 그러니까 평균 한 1cm라고 봐요. 부위마다 굵기가 다르죠. 쭉 올라가면은 여기 경추 끝 거기서 이제 두개골 속의 뇌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연수라고 하는데 연수의 구조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요. 볼록 튀어나오고 또 쭉 올라가서 위에가 좀 뭉툭해져요. 이런 모습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깥으로 좀 삐쳐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잘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척수고 여기까지가 연수고 여기까지를 뇌교 또는 교뇌라고 해요. 교뇌. 교는 다리란 뜻이잖아요. 여기까지를
중뇌라고 해요. 중뇌. 그런데 항상 척수와 뇌는 처음에 신경관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신경관. 신경관이니까 속이 뿅 뚫려 있죠. 그래서 그 뚫려 있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위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이 뚫려 있는 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돼요. 관이 하나 있어요. 관이. 그래서 이 관이 이쪽 와갖고 이쪽으로 삐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래서 소뇌가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내와 소뇌 사이에서 뭔가가 있었어요.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세포들이 쭉 늘어나다가 앞으로 자꾸 삐져나가고 뒤로 삐져나가고 이게 무슨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 비록 간단한 기능일지라도 이게 굉장히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올라가다가 막 이쪽에 불룩 튀어나오고 뒤로 막 불룩 튀어나오고 그죠? 소뇌 위축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소뇌가 위축이 되면은 온몸이 근육이 제대로 못 써요. 온몸이. 심지어는 오장육부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소뇌가 모든 운동을 다 주관해요. 어마어마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소뇌와 교뇌 사이에 이 속에서 뭔가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나중에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뭐가 있냐면은 시상이란 것이 붙어 있어요. 시상. 예. 시상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시상 하부고, 거기서 좀 삐쳐나온 것이 뇌하수체고. 우리 항상 정신적인 모든 병을 치료할 때 어디를 하냐면 시상 하부 아니면 뇌하수체.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 위를 덮고 있는 것이 대뇌 피지라고 해요. 그러면은 시상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것이 뇌실이에요. 뇌실이 양옆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옆에 있는데 그것을 측뇌실 두 개가 있으니까 1, 2. 그 다음에 측뇌실에서 가운데로 내려오는 것을 제3뇌실. 여기가 제4뇌실. 뇌실이 4개가 있는데 시상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2개가 있고 가운데 그 뇌실에서 제3뇌실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관이었는데 관의 그 끝이 뇌실이다. 뇌실에서 연결돼 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끝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뇌와 척수의 중간에는 가운데에는 구멍이 하나 있다. 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뇌실에서 시작된다. 만들어질 때 거꾸로 본다면 뇌실에서 끝났다는 뜻이에요. 뇌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모세 혈관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제1뇌실, 제2뇌실, 제3뇌실. 그러니까 측뇌실 2개, 제3뇌실, 제4뇌실 전부 다 모세 혈관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맥락총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물론 다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뇌와 척수를 생각할 때 관이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관이 처음부터 쭉 연결돼가지고 지금도 흐르고 있고 그 관 속에는 무엇인가가 흐르고 있다. 그 흐름, 그 흐름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은 뇌실에서 출발하는데 뇌실 안에는 모세혈관들이 가득 차 있다. 와, 모세혈관. 모세혈관, 미세신경 이거 나오면은 막 긴장해야 돼요. 모세혈관이 가득 차면요, 뭐를 만들어요. 정말 희한해요. 모세혈관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서 뭐를 만들어요. 미세신경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서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뇌실 속에 모세혈관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속에서 만드는 것을 뇌척수액이라고 하고, 뇌척수액은 매일같이 만든다. 매일 150ml씩. 그래서 매일 만든 것들이 그게 뇌와 뇌 중앙과 뇌 바깥을 전체를 돌아서 뇌를 전부 순환한다. 순환한다.
음, 여기서 이제 나중에 우리 줄기세포 치료의 근본 이론이 나와요. 줄기세포. 어떻게 보면은 모든 치료의 궁극적인 치료법이 줄기세포 치료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죠. 왜냐하면은 우리 몸을 만들 때 결국은 신경능세포들이 작동해가지고 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신경능세포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 이렇게 막 밝혀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전에 한번 생각해. 신경이 끊어졌다 그러면 끝났다. 못 고친다. 신경을 살리는 줄기세포는 다시는 안 만들어진다. 신경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신경능세포가 어느 순간 척수의 일부에서 그게 발견이 되더라. 얼마 지나서는 뇌실 근처에서 뇌실 하 영역이라고 하는데 뇌실 근처에서 신경능세포들이 발견이 되더라. 이제 그걸 이제 신경줄기세포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이름이 뉴럴 크레스트 스템셀이에요. 신경능줄기세포예요. 그게 뭐냐면 신경능줄기세포라 그러면서 딱 알아차려야 될 게 우리가 발생해서 볼 때에 신경관이 형성되고 거기서 접합되는 부분에서 신경능세포들이 쫙 뻗어나오고 그게 뻗쳐나가면서 신경이 되고 동시에 혈관이 같이 모여지고 그래서 세포들이 막 분열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공급과 관리 시스템이 같이 있어야만 세포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장부가 만들어지고 근육이 만들어지고 뼈가 만들어지고 우리 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근원이 되는 신경능 세포가 발견이 되더라. 며칠 전에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어, 골 두개골 뼈 근처에서 신경줄기세포가 발견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은 두개골 속에 있는 골수에서 신경능세포를 만드나 보다. 근데 골수에는 두개골에 골수가 있어요, 없어요? 두개골은 골수가 없어요. 그 어디서 만들겠어요? 어디서? 맥락총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연구 자료가 제가 찾지를 못해서 연구 자료가 없는 거예요. 2014년도인가? 네처지에 게재된 게 있어요. 2014년도에 신경능 세포들이 뇌실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자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논문이 나오고 검증이 되어져서 학계에서 발표되어지고 그게 의학계로 들어오려면 몇 년 앞으로 걸리겠죠. 어쨌든 뇌 공부하는 사람 처음부터 뇌실이 세포 배양기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 이걸 이제 센트럴 커넬 중심관이라고 하는데 중심관이 중요하고 중심관뿐만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싸고 있는 막이 있죠. 막이 세 개가 있어요. 이 막은 척수뿐만 아니라 모든 뇌를 다 감싸고 있어요. 맨 바깥에 있는 것을 경막이라고 하고 중간에 있는 것을 지주막이라고 하고 안쪽에 이제 신경세포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연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심관 속에 뭐가 흐르냐 하면은 뇌척수액이 흐르잖아요. 뇌척수액이 또 어디로 흐르냐 하면은 이 바깥 막의 지주막과 연막 사이에서 뇌척수액이 흘러요. 그러니까 뇌와 척수, 특히 신경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경이 근원이 되는 뇌와 척수에 있어서는 혈관보다도 더 중요한 게 혈액보다도 더 중요한 게 뇌척수액이다. 뇌척수의 흐름이 잘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물론 혈액도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굉장히 다양한 병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뇌척수액이 잘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뇌가 무게가 몇 킬로나 돼요? 뇌가 1.4kg네, 1.5kg 되죠. 뇌가 되게 무거워요. 1.5kg를 목 위에 이렇게 들고 다니려면 목뼈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뇌척수액이 꽉 차가지고 그 무게를 확 줄여요. 얼마로 줄이는지 아세요? 1,500g을 25g으로 줄여요. 25g. 되게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절요법 할 때
뇌를 먼저 딱 들잖아요. 두개골 딱 들었을 때 엄청 무거운 사람은 엄청 무겁게 느껴지죠. 예. 제일 먼저 뇌측수액의 흐름이 막혀 있구나. 이걸 먼저 의심해야 돼요. 뇌측수액이 막히면은 뇌와 척수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들이 건강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포는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한번 딱 만들어지면은 영원히 120년을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다시 계속 재생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면은 뇌 세포들이 정상세포, 그러니까 활성화된 정상세포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기능이 약해질 것이고 기능이 약해지면은 이 관리자니까 이 관리자가 담당하고 있는 근육이든 피부든 오장육부든 눈이든 입이든 이런 것들이 약해지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그 경로, 거기서 나오는 그 경로를 다 공부했으니까 아, 아, 만일에 혀가 안 움직이면은 어디가 문제구나. 목에 문제가 생기면은 목이 어디가 문제구나. 척수에서 이런 걸 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지식이에요. 그죠? 만약에 위가 안 움직이면 위에 문제가 생기면 경추에 있는 척추, 흉추에 있는 몇 번이 문제겠구나. 이렇게.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겠구나. 이렇게. 온몸. 그러니까 온몸, 피부, 근육, 뼈, 오장육부 전체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병의 뿌리를. 여러분들 그걸 공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안 놀라우시네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척수에서 이제 척수의 구조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척수의 구조와 연결된 것들이 뭐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우리 공부한 게 상행로죠. 상행로. 그 다음에 하행로. 상행로는 척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니까 위로 보고하는 거니까 뭐예요? 감각이죠. 감각. 척수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하행로는 척수로 내려오는 거니까 운동 명령이죠. 운동 명령. 자, 척수 상행로 한번 제일 큰 게 뭐죠? 제일 큰 게 뭐였어요? 번호를 매겨야 되니까 하행로 먼저 할까요? 뇌에서 내려오는 건 제일 큰 거 1번 피질척수로. 피질척수로가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번호를 1A 1A 1B 이렇게 있었고 1B. 두 번째, 지금 선생님 이거 기억 안 나신다고 슬퍼하실 필요는 없어요. 금방 이제 이번 시간 지나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망상척수로. 망상체에서 내려오는 건데 이것도 두 개가 있어요. 이걸 2B인데 두 개가 있어요. 망상체에서 내려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적핵척수로가 있어요. 적핵이란 게 있구나. 뭔가 적핵이란 게 특별한 기능을 하나보다. 이게 3B. 그 다음에 피계척수로가 있어요. 4B. 다음에 아니다. 3C. 4D. 그 다음에 전정척수로가 있어요. 전정. 4, 2. A, B. 아이고, 2. 네, 그 다음에 올리브 척수로. A, 1A, 1B, 2B, 2A. 아이고,
죄송해요. EA, EB, EC, ED, EE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겠네요. 자, 꽤 공부했는데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피질이 어디 있는지, 망상체가 어디 있는지, 적핵이 어디 있는지, 피계가 어디 있는지, 또 전정핵이 어디 있는지, 올리브 핵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알아야 금방 눈에 탁 들어오겠죠. 상행론은 처음에 후섬유단이라고 하죠. 후섬유단인데 이름을 붙이면은 얇은 행로, 그레이스 파시클러스 이게 3A. 그 다음에 쐐기 행로, 올라가는 거니까 척수 쐐기로 척수 얇은 행로 이렇게 되는 거죠. 3B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척수 소뇌로, 척수 소뇌로가 2개 있어요. 그 다음에 척수 시상로도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척수 피계로 6, 그 다음에 척수 올리브로 7. 그러니까 지금 짜증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연수 뇌줄기 다 공부하면 뭐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다만 지금 왜 이게 재미가 없냐 하면은 얇은 핵이 뭔지, 쐐기 핵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소뇌가 뭔지, 시상이 뭔지, 피계가 뭔지, 올리브 핵이 뭔지를 알고 나면은 와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돼서 어떤 병이 오는구나 이걸 알고 나면은 더 막 가슴이 벅차고, 그러면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구나 그것까지 깨닫고 나면은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되게 재미없어 보이지만은 이것을 그냥 머릿속에 확 심어놔야 돼요. 완전히 진짜 새겨놔야 돼. 그냥 이렇게 적어 놓아서 안 돼. 적어 놓으면 물에 씻겨 나가니까 이렇게 새겨놔야 되겠죠. 근데 뭘 새겨놔야 되겠어요? 얇은 핵이 뭔지, 쐐기 핵이 뭔지, 소뇌가 뭔지, 시상이 뭔지, 피계가 뭔지, 올리브가 뭔지. 자, 여기서 우선 한 가지 해봐요.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는데, 올라가는 거는 감각을 보고 하는 거죠. 보고 했더니 위에서 다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하고 명령이 내려오는 거죠. 하행로는 운동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중에서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다 처리하는 데라면은 뭐 중간 역할을 하는 걸 거야. 근데 올라간 게 없는데 내려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얘가 주체가 주인이 돼 가지고 명령하는 거야. 그게 몇 개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봐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다 있는 거 빼고 피질, 이게 사실은 피질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빼고 그냥 망상체가 내려가는 것만 있네. 올라가는 게 없네. 그 얘기는 안 올라가도 자기가 알아서 뭔가 명령을 내려본다는 얘기죠. 적핵, 적핵, 지가 알아서. 대뇌가 역할을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피계는 있네. 전정핵, 올리브 있고. 망상, 적핵, 전정핵 이 세 가지는 마치 대뇌와 같이 주인의 역할을 하는구나. 올라가는 게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은 이게 어디 있는지를 알면 돼요. 간단해요. 우선 몸을 알아야 되겠어요. 이 피질 척수로라고 하는 말은 대뇌 피질에서 척수로 명령이 내려오는 경로란 뜻이에요. 대뇌 피질이 뭐 하는 놈인가? 대뇌 피질은 대뇌를 덮고 있는 거죠. 이게 전체 뇌를 다 덮고 있는 거고, 대뇌 피질은 굉장히 넓어요. 쭈글쭈글쭈글하고 넓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뇌 사진을 보면 대뇌가 막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큰 게 이게 아니고 대뇌 피질은 껍데기에 얇은 막처럼 돼 있어요. 두께가 한 2mm, 2mm 이 정도. 그거예요. 그러면 사진에 보이는 막 이따만 커 보이는 대뇌 사진은 뭐냐? 그거는 이 2mm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길이에요, 길. 예.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길. 다시 말하면은 신경은 딱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세포체 핵이고 또 하나는 축삭, 연결망. 세포체 핵은 정보 처리. 핵이 모여있으면 정보 처리. 그 다음에 축삭, 연결망이 모여있으면 정보 전달. 그러니까 대뇌 피질이 되게 커 보여도 껍데기만 거기서만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 연결망이에요. 그런데 뇌 전체를 보면은 대뇌 피질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수가 1000억 개 정도 돼요. 1000억 개. 근데 뇌 전체의 세포 수는 1조 개 정도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돼, 대뇌 피질은.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뭐냐? 나머지는 소뇌를 제외한 연결망과 연결망을 채우고 있는 아교세포, 글리아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을 보면은 전부 대뇌 피질의 기능, 역할, 뭐 이런 세포의 종류, 또 소뇌 이런 거 나오죠. 시상하부, 핵들 이런 것만 나오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들. 글리아셀, 아교세포 그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튼튼해야 축삭도 튼튼해지고 세포핵도 튼튼해져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전부 대뇌 피질 생각하고 안에 뭐 시상 하부 생각하고 막 뇌하수체 막 거기에만 생각하죠. 근데 더 근본은 그 전체를 딱 붙잡고서 그 위에 영양을 공급하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바탕이 되는 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도시에서 청소부가 하는 역할. 그런 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분들은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그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해요. 아무것도 안 돼. 전기도 안 들어오고. 진짜 일꾼들은 거기에 있는데 그 일꾼들은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죠. 뇌 전체를 생각하면 항상 뇌 전체를 감싸고서 관리해주는 뭔가가 있다. 그걸 글리아셀이라고 한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실은 뇌 전체를 대부분의 세포를 채우고 있는 것은 글리아셀이에요. 신경세포체, 신경축삭 이게 아니고. 자, 어쨌든 그래서 대뇌 피질은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감각 신호들 연합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거 판단을 할 때에 척수와 뇌줄기와 간내와 변연계 전체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인 거는 맞아요. 사령관은 맞는데 나머지 참모들이 제대로 못해주면 사령관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 피질이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더 중요하다. 대뇌 피질은 이렇게 껍데기로 덮고 있는 것이다. 쭈글쭈글해서 엄청 커 보이지만은 또 사진 보면 글리아셀, 축삭 이런 거에 다 같이 나오니까 엄청 덩치가 커 보이지만은 얇은 막이다. 얇은 막. 이게 대뇌 피질이고 피질에서 척수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모든 정보 처리를 다 해서 감각과 감정과 의식 이런 걸 다 조합해서 모든 감각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려보내는 경로가 피질 척수로다. 그다음 여기서는 똑같은 이거는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는 척수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피부, 근육, 인대, 오장육부 거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 신호들을 붙잡아서 중간에 다 처리해가지고 올라보내는데 올라보는 중간에 핵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최종 노선이 아니고 여기서 나중에 대뇌 피질로 올라가요. 대뇌 피질로. 올라가는데 얇은 행로와 쐐기 행로가 있어요. 쐐기 행로는 경추, C가 경추죠. 흉추가 L이고 얇은 행로는 그 다음에 요추가 뭐죠? 이게 L이 아니다. 흉추가 T죠. T. 또라식.
그 다음에 얇은 행로는 요추 L, 그 다음에 전추 S. 그러니까 경추, 흉추는 쐐기 행로를 통하고 요추, 전수는 얇은 행로를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경계가 흉추 7번이에요. 흉추 7번. 흉추 7번은 그럼 딱 뭐 생각나요? 척추 전체를 봤을 때 척추 전체를 정체의 균형이 안 맞거나 척추 전체의 어떤 통증이나 이런 거를 치료할 때 우리 무슨 혈자를 써요? 무슨 혈자를 써요? 기중마. 그렇죠. 기중마는 정혈은 아니지만은 정말 희한한 혈이거든요. 척추의 모든 문제를 쓸 때 기중마, 다른 거 잘 안 들다 기중마 딱 쓰잖아요. 기중마가 어떻게 보면 척추 전체의 한 3분의 2 자리, 밑에서 3분의 2에 위치하면서 균형을 잡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에 얇은 행로와 쐐기 행로가 이렇게 분리된다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이란 건 뭐예요? 중간 지점은 얇은 행로, 쐐기 행로를 전부 다 치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경추, 흉추, 요추, 천수, 경수, 흉수, 요수, 천수 다 치료할 수 있는 혈자리다. 그 다음에 그래서 피질척수로와 대뇌 피질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시상이라고 있어요. 시상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밑에 시상침, 시상거물핵, 시상하부, 시상과 연관된 그런, 물론 여기도 이제 다른 것들이 있지만 이게 가운데 뇌, 사이뇌, 간뇌의 딱 중심에 자리 잡고서 뭘 하냐면은 여기서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적절하게 쫙 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상이 역할을 못하면은 이 시상이 역할을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시상은 시상 전체의 기능으로 본다면 정보 처리 기능보다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대뇌 피질로 쫙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척수에서 1차 처리를 하고 손에서 2차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 전체를 합해서 뇌줄기라고 하잖아요. 뇌줄기에서 또 정보 처리를 다 하고 그 다음 나중에 간내 변형기에서 정보 처리를 다 해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시상해서 쫙 뿌려주는 거예요. 뇌척수에 그냥 물이에요. 물인데 액체거든요. 액체인데 액이 전체를 순환하잖아요. 그게 이제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뇌척수액이 뇌 신경세포들을 청소한다고 그래요. 청소해서 결국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나중에 어디로 뽑아져 나오냐면 이쪽 보면은 지주막 그 옆에 정맥동이라고 있어요. 정맥들이 모이는 그쪽으로 해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쓰레기를 청소하는 기능으로 생각해요. 음, 책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책의 근원이 전부 1960년대, 70년대거든요. 연구 자료가. 최신 연구 자료와 비교를 해보면은 어마어마한 기능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척수액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병이 있어요. 코로 빠져나오고 막 이렇게 척수액이 그러면 몸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기서 저걸 통해서 신경세포들이, 그러니까 줄기세포들이 공급이 되어진다.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면 어디로 공급되냐면은 정맥으로 공급이 돼요. 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혈액의 줄기세포가 뭐예요? 피의 줄기세포. 혈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성분들을 생각하면은 혈액세포가 얼마나 중요해요. 혈액의 줄기세포가 뭐예요? 조혈모세포라고 하잖아요. 골수. 그러면 조혈모세포의 줄기세포가 뭐예요? 신경세포예요.
어디서 만들어요? 저는 뇌실에서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도 있고 이제 뇌실 주변에 아무튼 신경줄기세포가 발견이 돼요. 예. 그래서 혈액의 모든 문제는 혈액의 DNA 문제, 혈액 속에 있는 어떤 DNA 문제가 주로 이제 백혈병 종류잖아요. 예. 근본적인 것은 뇌실의 문제예요. 네. 논란이 이제 될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어쨌든. 음. 그래서 대뇌피질을 받고 그 다음에 시상을 받는데 시상은 이제 어, 전체적으로 대뇌피질로 전체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 그냥 올라오는 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올라와가지고 척수에서 1차 처리된 것이 소뇌에서 처리가 되고 또 여기 뇌줄기에 있는 굉장히 많은 핵에서 다 정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변연계 뇌하수체에서 다 의식적인 정보 처리까지 한 다음에 의식적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뇌피로 쫙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상의 역할이 그냥 단순하게 중개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게 가운데. 네, 그래서 시상이란 게 있다. 네, 시상이란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센트럴 커넬 그 중심관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중심관 앞에 여기에 이만한 게 푹 들어가 있어요. 빨간색. 그것을 적핵이라고 해요. 빨간색. 빨간 색깔이 나요, 실제로. 뭐 새빨간 그런 색은 아닌데, 불긋불긋한 약간 꺼뭇티티하기도 하고. 빨간색이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Fe, 철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근데 적핵에서, 음, 직접 내려오는 통로가 있다. 적핵은 여기에 있다. 우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여기에 소시지 같이 두 개가 이렇게 망상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만한 줄기 속에 이 속에 두 줄기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 두 줄기가 막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세포체, 망상체를 이루는 신경세포체들이 이제 쫙 있어요. 망상체가 있고 우선 여기 적핵이 있고 망상체가 있고 여기 이 부분 볼록볼록 하죠. 이 위에 볼록한 것은 상구, 구라면 언덕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상구 밑에 있는 걸 하구라고 해요. 이걸 덮고 있는 것을 이것을 시계라고 해요. 이제 우리는 피계와 시계가 이렇게 혼동돼서 쓰이는데 시계는 텍텀이라고 하고 피계는 태그먼트라고 해요. 좀 다른데 어쨌든 이 부분을 원래는 그래서 피계척수로가 아니라 시계척수로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쪽 부분인데 이 상구와 하구를 덮고 있는 부분을 피계라고 한다. 우선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구별하기로 하고 무슨 기능을 하느냐? 눈에서 신호가 딱 가잖아요. 눈에 신호가 가면은 그걸 정보 처리하는 기능이 정보 처리하는 영역이 엄청 복잡해요. 눈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뭐 돌아서 이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1차, 2차, 8차까지 정보 처리를 하거든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근데 그런 정보 처리를 하기 전에 먼저 이게 쫙 이리 보내요. 먼저. 눈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다른 실질적인 뭐 보고 듣고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분별하는 그런 정보 처리를 하기 전에 상구로 먼저 쫙 보내요. 그래갖고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통로를 통해서 온몸에 다 전달이 돼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눈으로 딱 보면은 그것이 뭐 빨갛다, 뭐 시계 모양이다, 뭐 우유다 이걸 분별을 하기 전에 온몸에 먼저 탁 연결돼 가지고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시계 또는 피계라고 한다. 근데 여기 이렇게 덮고 있는데 덮고 있는 영역이 눈의 신호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상구는 눈의 신호, 밑에 있는 하구는 귀의 신호예요. 청신호. 그래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는 뇌에서 보고 듣는 기능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온몸의 근육과 오장육부와 피부까지
쫙 연결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소내 밑에 여기에 얇은 핵과 쐐기 핵이 있어요. 얇은 핵과 쐐기. 얇은 핵로와 쐐기 핵로. 예, 여기에 있어요. 이 중심관 뒤쪽 소내 방향으로 있는데 신호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걸 통해서 소내를 거치고 시상을 거쳐서 대뇌 피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얇은 핵과 쐐기 핵은 그냥 몸의 모든 감각을 대뇌 피질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여기에 전정핵이 있어요. 전정핵. 전정핵이라고 하는 것은 전정 와우 신경이 어디에 있냐면 귀 속에 있잖아요. 귀 속에. 귀가 이렇게 있으면은 귀 뒤쪽에 전정신경과 위로 전정신경과 와우신경은 청신호, 그러니까 듣는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고 전정신경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합쳐져요. 그러다 쭉 가가지고 또 분리돼서 와우, 청신경, 핵 이렇게 나눠져요. 구조가. 그래서 여기서 귀에서 들어오는 균형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데가 바로 전정신경이에요. 전정척수로라고 하는 것은 귀에서 균형 감각에 대한 신호가 들어오면 그것을 바로 척수로 쫙 내려준다. 귀에서 들어오는 게 청신호가 있고, 이게 듣는 신호가 있고, 균형 감각을 감지하는 신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균형 감각을 감지하는 신호는 전정핵을 통해서 척수로 내려보내고, 청신호, 그러니까 듣는 신호는 하구를 통해서 피계 척수로 하구를 통해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올리브 핵이 있어요. 올리브 핵은 이게 나중에 이제 등정섬유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소뇌로 연결이 되거든요. 소뇌로 들어가는 신호의 전처리 기능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대뇌 피질이 세포수가 한 1000억 개 된다 그랬잖아요. 소뇌에서 정보 처리를 하는 세포수가 1500개 돼요. 세상에. 대뇌 피질보다 훨씬 많아요. 어떤 책에는 2000억 개 이렇게 나와요. 1500억.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몸의 감각을 처리하는 기능 중에서 대뇌에서 하는 역할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소뇌에서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근육의 길이 조정하는 거예요. 근육의 길이와 긴장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소뇌에서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가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 끝까지 근육이 다 다르잖아요. 그 근육이 적절하게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떤 거는 길게 늘어나고 어떤 거는 너무 짧게 늘어나면 이게 몸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몸속에 우리가 느끼는 팔과 다리뿐만 아니라 오장육부까지 그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까지 모든 근육의 움직임이 적절하게 조절되려면 그 일일이 다 실시간으로 계산을 다 해요. 계산을. 세상에 어마어마한 컴퓨터예요. 그래서 소뇌에 있는 정보 처리하는 세포의 수가 1500억 개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모든 신호가 다 소뇌로 실시간 다 간다고 생각해봐요. 소뇌가 엄청 무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올리브핵과 등정섬유 그 사이에서 또 올리브핵, 등정섬유, 망상제 이쪽에서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거는 그냥 거기서 처리해버려요. 손해를 안 보내요. 자기가 먼저 처리해. 똑같이 반복된. 그래서 우리가 숙달을 하면은 똑같은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요리할 때도 보면 놀랍잖아요. 칼질하는데 그냥 그거는 손해로 안 가요. 대대로도 안 가. 그냥 알아서 지가 처리해요. 맨날 똑같이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숙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든지 숙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 똑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몸에서 익숙하게 숙달이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 처리를 하는 데가 예, 올리브학이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망상체죠. 망상체. 망상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망상체의 기능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생존, 두 번째 본능, 세 번째 중력. 너무 중요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분류를 하는 거예요. 대분류를. 우선 생존의 문제를 생각하면은 망상체는 침으로 쿡 찌르면은 죽어요. 즉사예요. 즉사. 도대체 도대체 얼마나 예민하길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쟤네들은 탁 건드리면 죽냐? 네?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은 위치를 보면은 내 줄기의 딱 가운데에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시상까지도 망상체 그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능은 조금 달라요. 밑에 연수 부분의 망상체와 중내 부분의 망상체가 서로 조금 성질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모든 신호를 저기서 최종적으로 조합해서 처리해가지고 위로 올려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생존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삶을 사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처리를 저기서 해가지고 올려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생존이 잘 안 된다, 잘 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병이 온다,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병이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망상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 망상체가 왜 일을 못할까?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가장 중심에서 모든 신호를 다 받아서 처리해서 올려보내는데 망상체가 역할을 하는 것은 역할하지 생존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억압 때문에 그래요. 억압.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억압이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억압들이 결국 사람을 병들게 하는 가장 근본이다. 그것을 좀 고상한 말로 스트레스라고 하죠. 말이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러면 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나 다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망상체는 그 기능이 약화돼요. 이게 이런 거죠. 특히나 요즘 아이들 보면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뭔가 저희 나이 때만 해도 막 뭔가를 이루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뭐든지 움직이고 싶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볼 때 야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뭐 그거 해서 뭐해요? 돈 벌어서 뭐해요? 뭐 이런 거. 뭔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재미없어요. 나는 다른 거 할래요. 근데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걸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선택 자체를 안 해버려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요즘 그렇죠. 왜 그래요? 망상체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억압이 그게 다른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마. 이거 위험해. 우리가 태어나서 인지 기능이 생기면 제일 처음 듣는 말이 뭐예요? 하지 마. 위험해. 하지 마.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이가 위험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하게 해야 되거든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막 처음에는 막 난리 나잖아요. 막 다 튀고 막 몸에 옷에 다 묻잖아요. 그러면 신문지 쫙 깔아놓고 네 마음대로 먹든 던지든 뭐 갖고 주물럭거리든 그렇게 큰 아이가. 그래서 망상체가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천재가 되고 위대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요, 실제로. 주변에 사람들 안 보세요. 정말 이렇게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고 뭐 저 사람은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머리가 좋은지 몰라. 그런 사람 보면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런 게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억압이 없어요. 자유로운 영혼이 그렇게 자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요. 거꾸로 망상체가 계속 억압을 받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기본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서. 나머지 뭐 뇌하수체, 시상하부, 시상, 대뇌, 피질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망상체가 제일 중요한 게 생존의 문제인데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고려해야 될 것이 억압이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이 그 사람을 억압시킨 것이 있는지 분명히 있어요. 예외 없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음. 전부 다 생각이거든요.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내 생각에 지금 뭔가 막 되게 힘들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 그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이걸 알아? 네가 나처럼 이런 걸 겪어봤어? 막 이러면서 화를 내거든요. 근데 그 뿌리를 찾아서 그것이 해소가 되면은 우선은 힘들지 않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인간은 누구든지 뭐든지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뭐든지 배울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저 사람 되지만 나는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선 그게 풀려야 되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생존의 문제고 그것을 담당하는 영역이 망상체의 문제다. 그다음에 본능의 문제죠. 본능의 문제는 본능을 관리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첫 번째 도파민, 두 번째 세로토닌, 멜라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가바 주로 그런 것들이죠. 예. 아, 물론 그 원재료가 있어야죠. 아미노산 계열의 그런 원재료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서 잘 뿜어져야 돼요. 희한하지 않아요? 막 몸을 뜨는 파킨슨이 근육의 문제인 것 같은데 파킨슨이 원인이 도파민 부족이에요. 그죠? 이상하죠? 당뇨의 원인도 도파민 부족이에요. 예, 예.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 거는 NK 세포가 너무 이렇게 면역 세포가 너무 활성화돼 버리면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당뇨 치료를 할 때 췌장을 치료하는 게 사실은 신장을 먼저 치료해요. 신장. 예. 신장, 간, 췌장 이렇게 치료하는 거죠. 근데 신장, 간, 췌장 전에 더 먼저 치료해야 될 게 뇌치료예요. 망상체 치료예요. 망상체. 그래서 그런 모든 본능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할 땐 본능은 타고난 것이고 누구나 다 똑같이 자기 본능이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호르몬의 문제예요. 근데 호르몬이 어떻게 하면 막 분비가 돼, 어떻게 하면 안 분비가 돼요? 예를 들면 도파민이 늘 적절하게 잘 분비가 되면 사람들이 되게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거꾸로 도파민이 없으면 못 돼요? 자꾸 죽으려 그러죠.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고 누가 옆에 와서 뭐 너는 죽어라. 너 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들린다 그래요. 우울증 걸려갖고 나중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예, 사실은 도파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가 물론 이제 도파민의 회로나 뭐 세로토닌 회로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담당하는 영역이 제1차적으로 담당하는 영역이 망상체다.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력. 우리 몸의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은 꼭 여기 있죠. 누구나 다. 코는 다 여기 있고 심장은 또 다 여기 있어요. 다 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제 위치에 자기 영역. 위도와 3차원에서 X, Y, Z 축에 맞춰서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관리해요? 뇌에서 관리를 해요. 그게 그 위치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난소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유방암 많잖아요. 유방암의 근원은 난소에서 만드는 여성 호르몬의 문제죠. 난소가 왜 기능이 약해져요? 위치를 이탈해요. 난소가 밑으로. 난소를 붙잡고 있는 그 근육이 있죠.
예, 그 근육이 밑으로 당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난소 치료할 때 꼭 이쪽을 치료하고 허리를 치료하는 이유가 난소가 일단 위치를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런 식이에요. 모든 장기가 자기 위치에 딱 있어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부 무슨 문제? 중력의 문제예요. 중력의 문제. 그러니까 근육의 움직임이나 긴장도 이런 걸 계산해서 관리하는 건 손해지만은 음, 그러니까 손해는 모든 근육을 계산해낸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중력에 대응해갖고 제 위치를 잡게 하는 것은 망상체와 대뇌다. 대뇌 속에 각 그 장기나 기관의 위치를 이렇게 딱 파악하고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위치 세포가 있어요. 그게 망가지면은, 그 세포가 망가지면은 자기 입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입이 있다는 건 아는데 입이 여기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코 만져보세요. 그러면 코가 있다는 거 아는데 코 만져보세요. 못 만져요. 그 세포가 망가지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고장 났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망상체가 그런 역할을 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제 위치를 다 봤어요. 그죠? 위치를. 척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척수 위에는 맨 먼저 있는 게 이게 올리브 핵이 있고, 올리브 핵은 손에 전처리를 한다 그랬죠? 그 조금 위에 전정 핵이란 게 있고, 또 손해 쪽으로는 얇은 핵과 세게 핵이 있고, 손해가 있고, 손해는 위에서 내려오는 중심관이 연결되는데 그 연결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제4뇌실이라고 한다. 손해가 엄청 중요한 거구나. 대뇌만큼 중요한 거구나.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뇌주기의 끝 지점에서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을 시계라고 하고 중간에 핵이 하나 콱 박혀 있는데 그걸 적핵이라고 한다. 그리고 뇌주기 중앙에 두 줄기로 이렇게 쭉 뻗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망상체인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 위에 시상이라는 게 있어서 시상이 대뇌 피질로 쫙 뽑아준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면 대뇌가 있다. 위치를 알았어요. 그리고 척수로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잠시 쉬었다가 이 전체를 우리가 배운 전체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싹 그려봐요. 그림으로 다 그릴 수가 있으면 다 공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억 속에 막 꽉 박히면은 나중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그것을 의미 기억이라고 해요. 의미 기억이 되었을 때 그 지식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의미 기억이 되지 않으면 남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다가 응용도 할 수 없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 못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 기억이 되면 내 기억이 되면 내 지식이 되면은 그 지식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우리가 배운 이 전체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쭉 그려보기로 해요. 네, 조금만 쉬시겠습니다.